올해 항공 마일리지와 관련해서 정말 안 좋은 소식이 많았는데요. 12월 13일 대한항공의 공지를 확인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공지글 제목에는 스카이패스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새로운 역사가 정말 밝은 역사일지 흑역사일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가 대폭 개편이 되었습니다. 일단 크게 4가지 꼭지로 제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마일리지 복합 결제 도입,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 보너스 항공권의 마일리지 공제율 변경, 마지막으로 대한항공의 티어, 대한항공의 멤버십 제도 변경이 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이 변경과 관련돼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마일리지 적립과 마일리지 사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 무엇이 바뀌었고 얼마나 변화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 적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일리지 적립과 관련된 변경된 공지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1등석 및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을 높이고 일반석 적립률은 항공권 운임 수준에 따른 혜택 균형을 위해 보다 세분화합니다. 제가 같은 1등석, 같은 비즈니스석, 이코노미 좌석이라고 해도 각각 그 안에 부킹 클래스가 있고 그 클래스별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그 적립률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1등석 같은 경우에는 1등석의 모든 부킹 클래스의 마일리지 적립률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도 대부분 증가했습니다. 반면 가장 중요한 거,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는 게 바로 이코노미 좌석일 텐데요. 이코노미 클래스는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는 클래스가 총 13개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6개의 클래스는 기존과 적립률이 똑같고 나머지 7개의 클래스는 기존보다 마일리지 적립률이 하락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만 보면 비즈니스석과 1등석의 경우 마일리지 적립률을 좀 늘렸고 이코노미 좌석은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지의 서두에서 대한항공이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이 대목에서 얘기해보자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등석하고 비즈니스석의 마일리지 적립률을 높이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혜택 균형을 위해 보다 세분화한다고 했는데 절반이 넘는 부킹 클래스에서 마일리지 적립률을 줄였는데 그거를 세분화했다고 표현하는 게 저로서는 사실 크게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대한항공이 이 인하한 부분에 대해서 세분화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만 돈 주고 타기 때문에 뭐 상관없어, 마일리지 적립률이 오히려 높아졌으니까 나는 개이득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마일리지가 적립률이 인상된 것보다 실제 마일리지 공제율 차트가 변경이 됨으로써 똑같은 항공권이라도 발권하는데 마일리지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하게 차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내가 너 원래 월급이 한 달에 100만 원인데 150만 원 줄게 라고 50만 원 월급을 더 주면서 선심을 쓴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물가는 2배 상승해서 150만 원을 받아도 상승한 물가를 계산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월급이 오르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비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확히 마일리지 공제율 차트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살펴볼까요? 적립한 마일리지 가지고 항공권을 발권하는 걸 우리가 보너스 항공권 발권이라고 하죠. 이 보너스 항공권 발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대한항공의 전 세계의 취향지를 여러 가지의 지역으로 구분했었어요. 중국에 있는 모든 도시는 중국, 일본에 있는 모든 도시는 일본, 서남아, 동남아, 유럽, 미주, 대양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서 마일리지 공제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 뭐냐면은, 같은 미국이지만 사실 하와이하고 미국의 뉴욕은 엄청난 거리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와 뉴욕이 모두 같은 미국에 속하기 때문에 똑같은 마일리지가 공제가 된다라는 점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인지 대한항공은 이 지역으로 구분하던 거를 각 노선의 거리별로 1구간부터 10구간까지 나눴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거리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마일리지 공제를 한다, 이것까지는 글쎄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한항공이 예시로 든 부분 한번 제가 볼게요. 대한항공이 직접 예시로 중국에 있는 4개 도시, 칭다오, 베이징, 광저우, 쿤밍 이 4개의 도시를 예로 들어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기존에는 이 4개 도시는 같은 중국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코노미는 왕복 3만, 비즈니스는 4만 5천, 그리고 1등석은 6만 5천의 마일리지가 공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거리 베이스로 해서 구간별로 나눠지게 되면은 이 4개의 도시가 각각 다른 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1구간부터 4구간
2구간까지 속하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서 적용되는 마일리지 공제 차트도 다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해도요, 1구간에 속하는 칭다오의 이코노미 비즈니스 1등석, 그리고 2구간에 속하는 베이징의 이코노미 좌석만 기존에 비해서 마일리지 공제가 인하가 되고, 베이징까지의 비즈니스 1등석이나 그리고 나머지 2개의 도시의 이코노미 비즈니스 1등석은 모두 다 마일리지 공제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뭐 합리적이라고 구간에 나눴는데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마일리지가 인상이 됐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게 중국이 단거리여서 그럴 수 있으니까는 장거리 노선과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대부분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목표로 하는 거는 미국이나 유럽을 가기 위해서죠. 이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는 8구간에 속하게 됐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서부는 8구간, 미국 동부의 도시는 9구간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미국과 유럽에 있는 모든 도시는 다 이코노미 왕복 7만, 비즈니스 왕복 12만 5천, 그리고 1등석은 16만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8구간에 속하는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와 미국 서부의 도시는 이제 왕복 기준 이코노미 8만, 비즈니스 16만, 1등석 24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인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미국의 동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 9만, 비즈니스 18만, 1등석 무려 27만 마일리지가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만 비교한다면은 이코노미는 2만 마일리지가 왕복 기준 더 차감이 되고, 비즈니스는 5만 5천 마일리지가 더 공제가 되고, 1등석 같은 경우는 무려 11만 마일리지가 더 공제가 돼야지만이 저희가 탑승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장거리 노선의 경우는 대부분의 노선에서 마일리지 공제가 다 인상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일부 노선에 국한해서 예시로 들면은 이게 자칫 사실이 왜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의 99개 노선을 가지고 제가 직접 각각 마일리지 공제가 인상이 됐는지 인하가 됐는지 제가 다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요,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99개 노선 중에 48개 노선이 마일리지 공제 인상, 11개 노선이 마일리지 공제 유지, 그리고 40개 노선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이코노미까지는 어느 정도 대한항공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인상과 인하의 밸런스가 맞다, 맞지, 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맞다라고 볼 수 있다고 쳐요. 자, 근데 비즈니스석으로 가면요, 99개 노선 중에서 82개 노선에서 마일리지 공제가 인상이 되었고, 그리고 7개 노선에서 변경이 없었고, 그리고 10개 노선에서 마일리지 공제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인하가 된 10개의 노선도요, 모두 다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에 있는 노선입니다. 사실상 저희가 마일리지 가지고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노선을 발권하는 일이 흔치 않은 걸 생각하면은 좀 한숨이 나오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등석을 보면요, 99개 노선 중에서 89개 노선에서 인상, 10개 노선에서 인하하였습니다. 이 10개 노선 같은 경우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지역의 10개 노선만 마일리지가 인하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대한항공은 그런 단거리 노선에 1등석 자체를 폐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일리지 발권하려고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3월 말일 지나게 되면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1등석을 발권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1등석은 전 노선에서 마일리지 공제를 다 인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비교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지역별로 인상이 됐는지 인하가 됐는지 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진한 빨간색으로 갈수록 마일리지가 인상이 훨씬 더 많이 된 거고, 파란 색깔로 표시된 것들이 마일리지가 공제가 인하가 된 것들입니다. 그 색깔로 표시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코노미를 보신다고 하셔도요, 대한항공이 마치 전체 노선에서 절반 정도는 인상시켰고 절반 정도는 인하했고 나머지는 그냥 비슷비슷하다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 공제가 인하된 노선은 거의 대부분이 다 동북아시아나 일본, 중국에 몰려있고, 그리고 미주나 유럽 지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하와이나 아니면 유럽인데도 비교적 인천하고 거리가 짧은 러시아의 2개 도시 정도만 마일리지가 인하가 되고, 나머지는 다 인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부분 마일리지 가지고 발권을 하는 미국과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도시는 다 인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하고 1등석은요, 보면 더 어떻게 보면 가관입니다. 완전 다 빨간색으로 도배가 되어 있죠. 일부 단거리 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체 노선에서 다 마일리지 공제가
그것도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걸 보면 많이 인상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항공과 달리 성수기와 평수기의 별도의 차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평수기에 50%가 추가 공제가 된다라고만 얘기했지만 대한항공은 별도의 차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50%가 추가 공제가 되는 수준이었지만 일부 몇몇 노선 같은 경우는 50%보다 덜 공제가 되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런 지역들마저 이제 일괄적으로 성수기의 경우 평수기의 50%를 추가 마일리지 차감하겠다라고 제도를 변경하면서 그걸 감안했을 때 성수기 기준 마일리지가 더 예전보다 많이 차감이 되는 노선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제도가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대부분의 마일리지 차트가 저희한테는 불리하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은 이렇게 변경이 된 상황에서 과연 마일리지 계속 모으는 게 이득이 있을까, 메리트가 있을까, 그 점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1등석 같은 경우는 유상발권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차트가 변경이 됐다고 해도 1마일리지에 20원을 가지고 구입을 하든 카드 가지고 마일리지 쌓아서 구매를 하든 뭐 그냥 단순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이득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1등석 타는 거 중요하죠. 한번 타보고 싶죠. 누구나 꿈꾸는 경험이긴 하죠. 하지만 그것도 어지간히 비싸야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죠. 예전에 마일리지 공제 차트 기준을 가지고서는 비즈니스석을 유상발권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1등석을 저희가 탑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살면서 한두 번 경험해 볼 수가 있겠다, 감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도전을 했지만 이제는 여러분들 1등석을 타시려면요 최소 35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는 여러분이 부담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이득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뭐 그냥 기존에 쓰시던 방법을 계속하고 1등석을 발권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제는 그걸 발권하는데 너무나 예전보다 큰 돈이 들기 때문에 과연 이걸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게다가 그 마일리지를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걸리겠죠. 예전 같은 경우 뉴욕 가는데 16만 마일리지 모으면 됐지만 이제는 27만 마일리지 1등석을 탑승하시려면 모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27만 마일리지 모으는 게 과연 쉬울까요? 여러분들이 1등석을 목표로 마일리지 적립을 하셨다면 단순 가격 비교했을 때 메리트는 여전히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기준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께 절대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자, 1등석이 하물며 이 정도면 비즈니스석은 어떨까요? 자, 이제 더 이상 마일리지를 돈으로 구입해서 비즈니스석, 특히 유럽 지역의 비즈니스 좌석도 발권하시면 거의 손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일리지 공제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세금도 부담하셔야 되고 마일리지 좌석을 저희가 예약하는 자체도 굉장히 번거롭고 좌석 수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감안했을 때 절대 메리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비즈니스 좌석 같은 경우는 워낙 대한항공이 비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가격만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이 역시 여러분들이 마일리지를 직접 구매해서 발권하시기 위해서는 최소 250만원에서 350만원을 들여서 발권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미주 지역도 제가 보기엔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이코노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코노미는 예전에도 가성비가 좋지 않았는데 더 가성비가 없어지겠죠.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제는 여러분들께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모아서 1등석, 비즈니스석, 이코노미석 탑승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버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를 모으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마일리지 빨리 가지고 있는 거는 털고 더 이상은 마일리지 대한항공을 모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위안? 글쎄요, 이걸 위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도가 적용이 되는 거는 발권 기준 2021년 4월 1일부터입니다. 2021년 3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차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2021년 3월 31일 날 발권을 한다면은 사실상 365일 이후인 2022년 3월 중순까지의 여정은 여러분들이 예약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일리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쓸 수 있는 기간은 그래도 뭐 글쎄요, 또 워낙 또 마일리지 모으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이 한꺼번에 다 또 발권을 하려고 한다면 마일리지 발권 자체가 어려워져 가지고 원하시는 만큼 다 발권을 하실 수 있을지가 걱정이긴 한데 어쨌든 2021년 3월 31일까지 발권은 기존 공제 차트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마일리지 모으고 계셨다면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얼른 발권하시고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마일리지
돈을 주고 구입하거나 혹은 카드 사용을 통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모으시는 거 추천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대한항공 발권을 이미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사실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진 않아요. 근데 저도 지금 마일리지 가지고는 멀띵석이나 비즈니스석을 미국이나 유럽 지역을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양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마일리지는 애매하게 있으면은 정말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일리지는 미국이나 유럽 지역을 왕복으로 발권하실 수 있을 정도의 마일리지 공제량이 되어야지만이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12만 5천 마일리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마일리지가 있어야지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애매하게 마일리지가 남아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남아있는 마일리지 현금 가지고 살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롯데 트래블 패스 카드를 이용해서 빨리 움직이시면은 한두 달 이내에 7만 마일리지도 모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BC 탑 포인트를 이용해서 하신다면은 15,000 마일리지 정도도 추가로 모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관련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다가 이미 포스팅을 해놨고요.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도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마일리지가 어정쩡하게 남아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2021년 4월까지는 언제까지 얼마큼 정도 카드 사용을 하고 마일리지 추가로 좀 구매를 해야지만 이만큼 맞출 수 있겠다라고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부족한 만큼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구매하신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정 규모의 마일리지를 얼른 모으시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발권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마일리지가 복합 결제가 도입이 됐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혜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마일리지 복합 결제 같은 경우는요, 대한항공 홈페이지 통해서 발권한 티켓에만 이 마일리지 복합 결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티켓 클래스가 높은 티켓, 주로 비싼 티켓만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저렴한 티켓이나 최저가 티켓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티켓을 과연 복합 결제를 이용해서 결제한다고 해서 얼만큼 싸게 구입할 수 있을지는 물론 제도가 실제 실행이 되어 봐야만 알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런 단서가 있어요. 마일리지 사용 가치는 시즌, 수요, 노선, 예약 상황 등에 따라 상이하며 실제 구매 시점에 결정됩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일리지가 이 복합 결제할 때 어떤 가치로 책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서 대한항공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거죠. 충분히 복합 결제를 사용해서 결제했을 때 사용되는 마일리지의 가치가 굉장히 안 좋은, 가성비가 안 좋은 가치로 사용될 확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점은 아직 정확히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저의 잘못된 예측이었으면 전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마일리지와 관련된 계약이나 아니면 마일리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사족을 붙이는 경우는 없었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의견, 그냥 개인적인 사족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정말 의견이니까요. 이번 대한항공 마일리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유튜버 또떠남의 생각이 어떤지 그냥 한번 들어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항공은 사기업이고요. 사기업은 당연히 그 사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희가 비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요,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 차트라는 걸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차트 가지고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일리지 모으는 방법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었고, 그 마일리지 자체가 정말 일종의 가상화폐 같이 자, 이 정도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고 어느 정도의 항공권을 발권할 수 있다라는 게 통념적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많은 승객들에게 그 내용이 공유가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마일리지가 자꾸 증가하고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그 마일리지는 부채 비율로 잡힐 거고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어떻게든지 줄이고 싶은 게 회사의 목표가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재 생성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빨리 소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고객이 이용하는 마일리지 차트를 변경함으로써 예전과 똑같은 조건에서도 더 많은 마일리지가 공제가 되게 함으로써 전체 마일리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대한항공이 선택한 방법은요, 후자인 것 같아요. 사실상 저희가 마일리지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쓰고 싶어도 못 쓴 분들도 많아요. 마일리지 발권하는 거 전쟁이었고요. 마일리지 좌석 많이 풀어주지도 않아서 정말 내가 열심히 모은 마일리지인데 유효기간이 다 지날 때까지 쓰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제한적으로 둔 상태에서 마일리지 차트를 변경시킨 건요, 제가 봤을 때는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한항공인데 고객에게 정말 실망시키지 않을 만큼의 의사결정이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까지 정말 소비자에게 안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신문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코노미 보너스 항공권이 비등비등하게 인상과 인하가 된 점, 그리고 이 복합결제가 도입된 점만 부각이 돼서 굉장히 소비자에게 이득이 되는 변경인 것처럼 기사가 작성이 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고 조금만 고민하신다면 이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변경, 개선이 아니라고 단숨에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제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겁니다. 여기 변경이 되는 거에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소중한 마일리지를 가치 있게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을 위해 마일리지 복합결제 서비스를 시범 도입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과연 대한항공이 이 마일리지, 고객이 가지고 있는 마일리지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너스 사용 앞에는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땐 종합적으로 더 안 좋게 변경된 멤버십 제도 같은 경우는 고객을 보석같이 여깁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워요. 뭔가 조금만 저희가 공부하고 파헤쳐 보면은 절대 유리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마치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게 변경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건 정말 저의 뇌피셜인데요, 대한항공 기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마일리지 공제 차트는요 왕복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유독 이번 마일리지 차트가 변경이 된 것과 관련해서는요 기준이 왕복이 아니고 편도예요. 차트가 계약이 되고 마일리지가 변경이 되는 걸 조금이라도 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왕복보다는 편도로 보여드리는 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마일리지가 그렇게까지 많이 증가하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토요일날 새벽 2시네요. 최대한 빨리 이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대안을 제시해 드리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이렇게 늦게까지 찍게 되었고요. 이 외에 멤버십,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티어가 변경이 된 것도 이어서 컨텐츠를 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오늘 영상은 다소 급하게 제작이 된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보완할 만한 내용이 생긴다면 그 역시 촬영해서 후속 영상으로 얼른 올려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